근데 박 교수님이 올리시고 설명하시겠어요? 그분요. 지난번 그 제가 보내드렸던 게 이제 기본 평가하고 심화 평가 엑셀 파일에 있는 거하고 네. 각각의 거기에 설명 부분을 보고서 오늘 간단히 메모를 해봤거든요. 그럼 그 네네. 부분 네, 올려서 말씀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호스트가 저한테 그냥 그냥 하셔도 될 거예요. 지금 안 돼요? 네, 화면 공유를 그 호스트가 어, 지금 공동 호스팅 해주셔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됩니다. 네, 네네. 지금 됐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메모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 회계 및 모금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엑셀 파일의 기본 평가하고 심화 평가 중에 지금 재정 회계 모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엑셀 파일에 있는 전문 지식까지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띄어쓰기는 안 됐습니다만 담당자 또는 외부 자문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이게 또 설명에는 자가 진단하는 걸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정할 수 있는 내용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내부 회계 전문가 그 격리란 말 자체가 이제 표현이 좀 그래서 결국 앞에서 이제 재정하고 회계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재정에서 회계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전문 지식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 관련해서 여기 직함을 그냥 내부 회계 전문가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돼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럼 인적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자가평가할 때 보니까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평가를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부 회계 담당자가 비영리 회계본에 내부 교육에 참가했느냐 외부 교육에 참가했느냐 이렇게 딱딱 끊어서 물어보는 체크리스트를 그래서 그렇게 나눈 방식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관리 부분에 관한 부분도 뭐 자가 진단을 이렇게 자세하게 경우수를 나눠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탈자 있는 부분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혼자 하지 말고 둘이시 하고 있느냐 그 부분하고 또 한편은 둘이 또 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 이거는 아마 내부 통제가 아니고 뭐 회계감사라든가 대해서 그건 다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 사항 저는 저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자가 리스트인데 여기에 눈에 탁 이렇게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금과 예금을 체크하느냐 이거 정기적으로 하느냐 한 사람이 하느냐 두 사람이 하느냐 이 요소들 중에 뭘 포인트를 잡을지에 따라서 그 체크리스트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체크 기록을 그러니까 서면으로 날인하느냐 아니면 전자제품을 쓰느냐 이것도 좀 분리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그래서 키워드 부분을 먼저 초점을 맞추에 따라서 저희 체크리스트 할 때 좀 쪼개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10-1, 10부분입니다. 지금 기본평가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필수사항으로 뭐 잘 적으셨다는데 이제 확인 방법하고 그다음 체크리스트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우리 평가라고 하는 게 스스로 체크리스트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본평가 여부를 하는 거하고 그 체크리스트 한 게 제대로 되는지를 누군가 스크린에서 확인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정립이 안 된 부분이 기본평가, 심화평가 있으면 점수를 매기는 게 있을 거고 점수를 매기기 전에 스스로 평가 대상자가 적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체크리스트하고 확인 방법은 이제 확인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정해져야 이 평가가 작동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회비다, 기부금이다, 또는 사업 수행 비용이다, 관리 운영비다, 모금비다, 그다음에 간접 비용이 있어가지고 이 간접 비용 용례 자체를 우리 체크리스트 하려면 정확히 물론 이제 기업회계 기준 관련 거기 이제 공익 회계법률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여기 체크리스트 하는 사람도 체크리스트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리스트를 잘하는 정도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평가의 네 번째 부분의 경우를 보면 여기에 이제 모금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공개하고 있는지, 사용처 명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용자를 공개하고 보고하고 있는지, 이게 기본 평가가 각 요소를 다 넣다 보니까 이걸 쪼갤 것인지 말 건지의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아마 번역 내지는 기존에 있던 거다 보니까 질문할 거는 질문만 하고, 이제 질문의 배경 같은 경우는 분리하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예시로, 요거는 뭐 내부 또는 외부 기부금 모집자에게 모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수수료 비례 보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거를 갖다가 기부금 모금자에게 보상을 따로 주기로 한 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시큰할 같아서 그걸 생각해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거를 동시에 물어봤는데, 이걸 쪼개가지고 기부를 받을 때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부를 받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까? 이렇게 쪼개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이 체크리스트 yes, no 할 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예시로 생각을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기본평가의 12번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보고 내지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기부자한테 알려주는 거하고 기부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게 좀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리스트는 구분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고하는 것과 공개 부분은 구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보고하고 공개하는 뭐를 보고하고 뭐를 공개할지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기부한 사람을 알려주는 거하고 그 외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보고하고 공개가 좀 구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일에 알려주는 걸 초점을 맞출 것이냐, 뭐 자주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 다음에 수익과 사용 내용 어떤 걸 알려줄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자세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화평가, 지금 심화평가의 경우에는 지금 재정하고 회계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과 회계 이외에 모금이 있으면 이 모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알려주는 식의 빈도라든가 내용이 얼마나 자세한지를 심화평가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상을 하는 것의 체크와 심화평가하는 부분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정과 회계, 그 다음에 모금이 있다면 이 세 가지 항목이 결국 기본이 되는 것과 심화되는 거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이걸 보시면 여기에 서울시에서 비영리 보면 주의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령상도 있을 수 있고 실무상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체크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거여서 아마 지난번에 자료 공유하는 게 각 기관의 것도 있지만 서울시 부분이 물론 NPO 센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체크리스트로, 예를 들면 그 정관의 회사지, 이게 많이 이제 그 지정 기부 단체까지 할 때 많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시 그 여러 가지 사원총회도 다시 열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국가 지자체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 돼 있는데, 정관상 이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야지 이걸 좀만 달리하면 이렇게 정관 변경 내지는 지정기부 단체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 사항으로 이미 그게 넘는, 내가 이제 체크리스트 받겠죠. 지정기부 단체가 보려면 이거 돼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부분도 사실 이거는 정관상 이게 있어야 지정기부 단체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심화도 아니고 기본 사항에 우리나라, 왜냐면 우리 이제 평가 기준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걸 번역해 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법령상 내지는 관련된 부분에서 딱 이야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통해 연간 기부금액 모집액 또는 환율 실적을 공개한다는 게 정관 자체 기재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안 되면 정관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건 기본상 우리나라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미리 뒤에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이거는 국세청이 이제 매년 업데이트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고유 목적 사업과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익법을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안 하면 가산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체크리스트 안으로 들어서 기본평가라든가 이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들어갈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발췌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화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개를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그 자금 조달과 재무 관리, 그래서 건전한 자금 조달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재무 관리, 그다음에 차입금 부분을 기본적인 질문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자가 진단의 경우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운용 손실이 있는 경우라든가 차액 금융 것 특이 사항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금 조달과 재무 관리 건전하다는 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건전성 보통 보면 뭐 30%다 뭐다 우리가 이제 그 평가할 때 보면 건전성 자체를 뭐 상하 몇 퍼센트 이내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심화된 그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전이란 자체를 평가를 하려면 건전성에 대한 저희 평가가 하는 주체가 가지고 있어야 돼서 이제 그 부분 좀 세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14번에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라든가 공개 부분은 자가진단으로 여러 표시하고 있지만 법령상 지금 공익법인 공익무가 강화되면서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무 공시 그 대상이 모든 공비로 확대된다거나 그 다음에 외감 대상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할지 말지 부분의 경우는 법령상 상지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가진단이라든가 법령 위반 준수 여부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걸로 보여서 제가 그냥 그 오후에 그 쭉 본 부분을 간단히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김창동 교수도 김 교수님, 네, 좀 띄워주세요. 본인이 띄우시면 안 돼요? 본인이 띄고요? 공유. 공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박 교수님 걸 띄워주시고, 네, 저는 공유 해제했습니다. 네. 네, 화면 공유. 이거 어디 갔나? 왜 이게 커서가 마음대로. 어려우면 제가 할게요. 아니, 왜 커서가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제가 아까 발표했던 그 자료는 채팅창에 파일로 저기 보내드렸습니다. 공유할 수 네, 있도록요. 네, 네, 네. 박 교수님 좀 띄워주세요. 이거 이거 커서 움직이지 않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 화면 이 화면 보이시죠? 아니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말씀하세요. 김 교수님? 김 교수님? 네, 튕겨 나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안 계시네요. 시네요. 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와이파이라든가 상황이 안 되면 튕겨 나가더라고요. 저도 수업할 때 튕겨 나오면 그래요? 굉장히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렇군요. 잠깐만 어디 볼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걸 지금 화면 보고 있죠? 화면이 파일 여신 것만 보입니다. 제가 아마 네, 아마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우선 김찬선 들어오시기 전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희성 불사장님이나 이전문입니다. 강 총장님, 정 변호사님. 제가 몇 가지 그냥 생각난 것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평가부터 보면은 파랑에 비영리 회계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담당자 또는 외부 부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질문을 추가하거나 해서 실제로 회계 처리를 내부적으로 실무자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의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기장대리 하고 있는지도 같이 좀 질문사항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실제로 경리 직원이나 이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하면 그래도 거기도 사실 실수가 많긴 한데요. 비영리 법인 회계에서는 그래도 내부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전문성이 있고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질문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항의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작성의 하위 항목으로 이제 주로 회비 기부금 구분이나 이제 비용 구분 같은 내용을 별도로 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요게 교수님께서는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뽑아서 질문으로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회계 기준 전체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수만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회계 기준을 자체적으로 숙지하고 잘 적용하고 있다 이런 추상적인 질문으로 가는 게 나을지 이것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개나 보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저는 이견은 없는데 이거를 회계 항목에 넣을지 아니면 바로 뒷항에 있는 정보 공개 섹션에 넣을지 그거가 조금 그럼 어느 쪽으로 할지 좀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뭐죠? 11항이랑요, 12항이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재정회계 파트에 넣을지 아니면은 네. 정보 공개와 외부 소통 파트에 넣을지 뭐가 더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좋을지 의견 모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심화는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 아까 박훈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회계감사 자체가 의무사항인 조직도 있는데 거기도 이거를 심화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찬선 교수가 지금 나가진 않았어요. 나가진 않았는데 잠시 불통이 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려요? 네, 이제 지금 들립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은데, 그건 들으셨고. 아니야, 끝부분만 방금 들었어요. 제가 올린 자료의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이제 MPO에 근무를 했거나 MPO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짬짬이 정부 정책 사업에 여러 군데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경험하에 심평원을 포함해서 AT 등등 그래서 이제 이제 MPO에 대한 어떤 생리 이런 거를 사실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인 어떤 비교, 기존의 평가 기관들하고의 우리가 채택한 세부 지표하고 어떤 혹시 누락된 게 있지 않나, 오늘 또
너무 오바된 건 없지 않나 이런 객관적인 어떤 비교 평가만 해서 이런 게 다른 기관에는 있는데 우리한테는 빠졌구나. 그래서 배 교수께서 초안을 마련하면서 이것저것 다 감안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누락된 부분이 보여서 이게 그야말로 우리 기준에서 완전히 빼버릴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것 같다 한번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그런 측면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서 빠진 것만 제가 간추려서 집어넣었습니다. 가로에는 그 해당 평가원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항목 우리한테는 없는 거 이걸 지금 뽑아놨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뭐 어떤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 배 교수께서 진행을 하면서 넣자 빼자 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가도 좋겠고요. 제가 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하기는 좀 뭐 MPO 생리를 깊이 알지 못하는 측면에서 조금 오바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의견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던 우선 강 총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 지난번 회의에 들어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저는 2007년 10월 재단 설립부터 제가 지난달 3월 31일로 이제 다른 사회 재단법인 행복사상을 그만둔 지가 만 15년이 넘게 재단의 기초적인 설립, 회계, 격리, 그다음에 사업 기획을 다 총괄해서 봤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이제 의문 좀 드리면은 우선 제일이 기부 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게 박원순 시장이나 이제 참여나 몇 군데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까지는 지금 뭐 제가 기준이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지자체 그다음에 1억 이상은 뭐 지금 현재 기재부에 등록을 해라. 내가 얼마를 걷겠다. 기재부가 아니라 행안부.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혼선이 생겨 그 당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금하는 게 문제냐? 아니면은 저희 뜻에 동참을 해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이거는 기부금품 모집 행위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문의했더니 결론은 뭐라 저한테 일단 제가 그때 문서로 받은 건 아닌데 그걸 갖다가 동의를 해서 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고전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기부금을 내겠다는 신청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내가 낸다.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회비하고 기부금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회비란 것이 대가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 회비의 저희들 MPO 같은 경우는 지금 세법상으로는 회비라고 쓰더라도 그것은 다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이 회비하고 기부금을 그 차이를 둔 이유가 어떤 문제, 가령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선 골프대회를 해서 다문화 가정을 돕는 기부금을 조성한다. 그런데 자선 골프대회는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회비로서 실제 비용을 다 내고 남은 많은 날만 남겨서 그걸 이제 기부금을 하는데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회비를 분류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는 걸 내가 회원가입에 따라서 내는 돈을 회비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회비와 기부금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게 지금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했고 가장 크게 제가 지금 그 시스템에서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한 현재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거의 감당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저희 재단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격리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고 지금 육아휴직 그전까지 들어갔었는데 1년 전에 제가 사실상 현금 출납장을 다 만들고 모든 증빙을 다 해서 회계사무소, 회계법인을 넘겨줍니다. 그럼 회계법인에 그걸 처리해서 그러면은 계속 아까 여기서 이제 견제 체크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때 갈 때마다 증빙하고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 회계법인에 증빙이 없으면 이 증빙이 뭐야 물어봅니다. 그럴 경우는 사실은 자동적으로 외부 체크가 되죠.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한 시스템을 가려면 격리하는 담당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크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회계법인이 하는 거나 세무법인은 준 자료만 감당을 합니다. 만약 그때 저희들은 이제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까지 다 보기 때문에 만일 그게 틀어지면은 저희들이 길게 해봤자 한 달 이상 회계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만 가져간다면은 거기에 드는 관리 비용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러면 그 대부분의 지금 제가 쭉 지금 오늘 내용 저도 자료를 봤는데 사실상 이 기준대로 따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규모, 최소한의 그때 인원, 그럼 그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을 관리 비용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이제 MPO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게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좀 뭐 이원을 한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기본 시스템 그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MPO와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하는 걸 좀 그런 비용이 아니고 사업비가 가령 1년에 뭐 한 5천만 원, 1억 쓰는 사업비를 한데 이 관리 비용으로 뭐 한 몇천만 원 쓴다면 감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기준을 갖출 수 있는 MPO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켜야 할 걸 좀 아예 구분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적응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영범 전문위원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아니, 저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아까 우리 그 박홍 교수님께서 이 용어나 워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요 기본 평가하고 심화 평가의 기준을 보면서 그 워딩 문제들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좀 설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도 뭐 이쪽 부분에 깊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특별히 더 코멘트할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승규 팀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예전에 그 한번 그 배 교수님께 한번 그 재무 쪽 평가를 네. 부탁드린 적이 있었을 때 그 이제 주석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그 공시를 하는 수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주석 처리된 내용들 좀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의외로 뭐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결산 서류 그 공시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런 내용도 보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다른 방식이라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다 특히 그 간접비나 이런 거 사용한 거에 대해서 너무 천차만별이라 실질적으로 공시된 자료들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 또 뭐 4월 5월에 이제 공시를 했을 때 이런 다양한 그 내부 통제 기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10번에 해당하는 거죠. 주석 처리랑 실제로 그런 결산 서류에 어느 정도 적합하게 또 그런 것들이 검토가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규모 단체에서 금융이 하는 게 과연 그 현실적인가 이런 이슈는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보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 이게 심화에 가면은 어떤 서류를 내라는 거를 써놨는데 기본에도 이게 yes, no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떤 걸 내야 되는 거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내라는 거를 다 넣을 거거든요. 그건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10번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설문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선 잠깐만요. 강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비영리 회계 기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기부금하고 회비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기부금 분법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훨씬 더 전문가라서 나중에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까지 하고 2018년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 비영리 회계 기준을 만들면서 회계 처리할 때 기부금하고 회비 처리를 구분을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큰 단체들도 온라인 후원받고 이런 거를 이제 기부금 분법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기부금 분법에서는 그거는 회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기부금이 아니라고 그래서 회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 목적으로는 회원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끌어달라고 그래서 기부금 분법상에서는 기부금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회계나 세무 쪽으로는 이걸 다시 기부금으로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어서 물론 기부금 분법에서 기부금이 아니냐가 굉장히 정교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회계나 세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면 그거는 기부금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혜택이 있느냐 강제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회비 수익을 하라고 그래서 이걸 사실 아직 잘 모르는 데도 있지만 이제 회비와 기부금을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하는 거를 밑에다 넣어놔서 하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수행 관리 운영비 모금비가 있는데 저 설문조사에 대한 제가 넣어놨었지만 공익법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공익회계법인 중에서 영리하고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영리에서 비용들을 급여,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통신비 그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성격별 분류라고 하는데 성격별 분류가 영리에서도 보면은 매출원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판매비나 관리비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영리 단체들, 공익법인들은 영리법인이랑 다르게 이렇게 매출원가 개념이 없어서 그냥 급여, 복리후생비 이렇게만 쭉 하거든요. 그게 프로그램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미국 걸 가져왔지만 사업수행 비용, 관리 운영비, 모금비로 구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리회계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구분하는 거랑 그렇게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후원금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순수하게 사업 수행에 비용한 게 얼마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비가 얼마고 모금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하라는 건데 우리는 큰 데들은 지금 이제 공익법 회계 기준 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거 구분하라는 거 모르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서 거기서 그냥 행정비를 쓰는 게 많은지 아니면 순수한 목적 사업비를 쓰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고 미국의 학자들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들도 가급적이면 비용을 여기다 넣으려고 그러고 이쪽에다 안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시간이 들더라도 이거는 꼭 분리를 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하고 알려드리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사업 수행비하고 간접비를 하는 것이 미국의 BBB는 몇 프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미국 걸 가지고 와서 몇 프로 한다는 얘기는 좀 못 쓸 것 같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석도 보면은 이거 따름인데 상경세법에서는 작년부터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외에 주석도 반드시 작성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익회계법인 기준에서 필수적 재무제표 주석이라는 거를 딱 정해서 그거는 딱 공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데들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은 아직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이거 안 하면
저기 재무제표 공시를 안 한 거가 돼서 가산세를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부금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더 이렇게 나눈다든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찬성 또 하나 김찬성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시면은 이제 사회복지법에는 법인회계하고 시설회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건 사회복지회계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익법인회계에서는 그 공익회계하고 기타회계를 구분하게 있는데 그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그거를 할 수 있어서 굳이 여기다 이거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비용은 세 개로 구분하자고 넣었는데 이 회계를 구분하는 거를 그렇지 않은 이유는 조그만 단체들의 경우에는 공익사업하고 기타 사업이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데가 있어서 굳이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체 예산의 70% 이상을 목표 사업에 지출하는 거. 여기서 70% 이상의 목표 사업을 지출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수행 비용 플러스 행정 비용 다 포함한 건데 이걸 70%는 어디 있는 거냐면 상증세법에서 나오는 조항인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스킵해서 넘어갔지만 세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원래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기본사항에다 체크하게 되면 그거는 조직 건전성에 의한 평가보다는 컴플라이언스 체크가 돼서 일부러 그건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방시험은 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수의사업 이익에 대해서 준비금 설정하는 것은 이거는 세무상의 절세를 위한 거라서 우리가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게 되면 일반 법인, 영리법인이랑 동일하게 세금을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고위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면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100% 면제를 해주고 이자 배당 이외 거는 50%를 해주는 준비금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지 이게 조직의 건전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 확보는 재정 건전성이랑 다시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비영리법인들이 거의 다 사업별로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또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회비랑 좀 말씀을 좀 마찬가지로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 건전성이랑 좀 관련되는 얘기인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들이 우선 변호사회나 회계사회나 세무사회나 여러 가지 협회들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의 회비만 가지고 이제 하는 데들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검증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원 기부금으로 이제 운영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국가 보조금이나 지방 보조금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상속세법에서 이 회비는 우리 법에서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그냥 회원들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게 될 거고요. 후원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부금이고 출연금인데 이거는 법인세법하고 상증세법에서 관리를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관리 안 하고 보조관리법에서 하는데 이게 몇 프로가 되는데 정확한가 이거는 단체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가 하는 거는 체크리스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인 의견 사항을 반영하는 거 이거는 좀 좋은 의견이라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정하고 모금은 좀 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 영수증하고 하는 거 이것도 세법에서 나와 있는 거라서 일단 체크리스트에다가 한 번 더 넣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도 아까 박훈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중복이 돼서 좀 넘어가고요. 이것도 사회복지법인에만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사회복지법인은 그 복지부에서 우선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정기부금이 용도를 지정했던 후원금을 얘기를 하는데 이 비지정 후원금이라는 거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이 임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복지부는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도 그 용도를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사회복지법인만 해당이 돼서 굳이 여기다 저희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이사 코리아 거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늘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세법에도 굉장히 많은 몇 퍼센트란 몇 퍼센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모금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공익 목적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법에서 나오는 70%를 쓰는 것 중에서 순수하게 사업 수행 비용은 몇 퍼센트 쓰는가 그거를 가지고 점수를 맞추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단체별로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우리가 몇 퍼센트가 모험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기부금 30% BBB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기부금 분법에서 15%를 못 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3년 이내에 사용하라고 하는 거 이건 어디 있는 거냐면 상증세법에서 출연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써야지만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데 그것을 체크리스트로 넣을 수도 있을 건 아닐 것 같고요. 모금 강령은 하나를 만들어서 표준 같은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를 받냐 안냐 그거를 체크리스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등록하는 거 그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부 동의 확인서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불만 민원사항 처리는 이게 BBB에도 있는데 참고 좀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BBB나 저희가 생각하는 벤치마킹들이 미국의 BBB하고 필리핀의 PCNC하고 일본의 JCN인데 미국의 BBB하고 PCNC 미국 걸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은 우선 원하는 단체만 평가를 하는데 제3자가 BBB에 대해서 BBB가 평가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가 어떤지를 좀 알아달라고 하게 되면 BBB가 그 단체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당신네들 재무 데이터나 단체에 대한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받으면 그거를 이제 평가해서 올리게 돼 있고 거기서 거부를 하면은 디스클로저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올리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가 BBB 평가를 받은 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BBB에다 올리면 BBB가 그 단체에 이런 게 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PCNC도 비슷하게 자기들이 평가하거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PCNC에다 올리면 그거를 피드백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데도 그걸 할지 안 할지 그것들을 좀 의견들을 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왜 또 당신네들이 그런 일도 하느냐고 그렇게 또 컴플레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JCN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 세 가지 단체 중에 그게 없는 거라서 그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가이드스타 코리아는 평가 대상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곳이야 할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기본 평가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해놨고요. 그다음에 심화 평가하는 데들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데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제 말씀들은 이 정도 드렸으면 합니다만. 강 총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여튼 그 어떤 틀을 잡고 그 틀을 통해서 MPO가 이제 좀 건전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참 바람직한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규모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가령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 행사, 실제 비용이 회비로 지출되는 그런 회비가 전부 다 받은 돈이 다 그쪽 행사에 회원들한테 들어가는 돈 외에는 일체 들어온 돈은 전부 다 저희들이 기부명수로 발급하거든요. 물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필요 없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비 기부금 개념을 아까 사실은 회비로 써놓고 기부금명수 발급한다. 그게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일이지만 저희들은 거꾸로 그런 특정 행사의 비용으로 질주하는, 즉 회원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 않는 거는 저희들은 전부 다 기부금융수의 기부금을 다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정의연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데서는 문제가 생겼다 보는데 이런 기준을 통해서 어떤 작은 단체들도 이게 아까도 용어에 대한 거, 개념에 대한 정리도 몇 번 말씀들이 나왔듯이 그걸 혹시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그 매뉴얼을 보면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개념을 정립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좀 검증이 되고 건전한 단체, 건전하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자기가 받은 돈, 사회적 공익에 잘 반영시킨 단체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좀 기부를 받을 수 있게 그걸 만들어주고, 또 그렇지 않고 작은 단체는 최소한 그런 기준을 갖춤으로써 외부에 나서 모금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모델을 좀 따랐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만 해도 사실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총장님 거기 행복세상은 재단법인이었는데 회원이 있었어요. 그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또 하려면은 그건 저희들 1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정부 지원 사업 때 나중에는 바뀌었는데 공익법에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정받으려면 다시 회원을 모집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거는 그때 그 목적을 했던 거고 사실은 운영회원으로 별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운영회원으로 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얼마를 낸다는 개념은 아니고 본인이 처음 할 때 재단법인 설립에 취지해서 나는 운영이 되어서 내가 설립지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저희들이 통괄적으로 운영회원 또는 회원이라 불렀죠. 그래서 그거는 일반 사단에서 하는 회비 개념은 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좀 말씀드리면 한국 가이드스타도 2008년, 10년 제가 회계사 현역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말씀하신 거는 한국 가이드스타도 재단법인이거든요. 재단법인이 그러니까 기본 재산이 1억인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을 하려고 했어요. 등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 등록하면 우편요금 감면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100명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재단법인이면 원래 회원이 없는데 네, 회원을 모집해서 이제 그거 하려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재단법인이라는 게 원래 멤버가 없는 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기 우리나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저 일본 걸 베껴왔는데 일본에서 좀 일본은 그게 법인격을 부여하려고 만든 건데 우리는 그 법인격이 없는 순수한 비영리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다 넣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무현 재단 있잖아요. 네, 노무현 재단도 재단법인인데 그 후원회원들 받아서 후원회원이 한 100만 명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한글정에 생각하면 재단법인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안 맞죠. 어차피 좀 하이브리드 개념이 되긴 됐지만 거기서 이제 이게 재단법인의 회원을 순수한 그 사단법인의 회원처럼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후원 회원을 해야 될지 이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당시에 대학생 독서 클럽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회원을 가입하면서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됐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 법치기가 그 여건에밖에 안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민법상, 그 공익법상 그 공익법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정 나중에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 공익법인도 그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은 그래서 대학생 독서클럽 회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친구들 회원을 등록했습니다. 사실 이게 편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최희선 부사장님 뭐 네, 말씀하시죠? 저희도 이제 그 회비를 하고 이제 지정 기부금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모금하는 거 이렇게 좀뭐 작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는 이제 그 회계 담당자들이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옛날 걸 잠깐 봤더니 회비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끊어주고 아니면 안 끊어주고 방식인데 그거를 저희도 또 비슷하게 그 무조건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자. 그러지 않으면 이게 회계 정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이사님들 중에도 아, 그게 회비지 왜 이게 기부금이냐. 아까 이게 아까 지금 아직도 그 정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왜 이런 문제 발생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무실 운영하는 건 회비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받고 이걸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자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행복세상이 하는 모델을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기가.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면은 그 방식이 맞는데 나머지는 다 기부금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실제 네. 그게 실제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저기 행안부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그 기부 소액 기부 모으는 거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뭐 이런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 그렇게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전에부터 한번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연말정산할 때 그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똑같이 이번에 저희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뭐 배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저희가 이런 문제들은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인이 그 회계장부를 갖다가 저기 통장이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그 여직원이 관리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퇴사를 하면서 그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놀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인인증서는 이사장님이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놀아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제는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분리하든지 뭐 이렇게 뭐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게 좀 규모가 큰 데는 좀
그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조그마니까 일상적인 거 했는데 뭐 그래도 해외에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단체나 이런 거 송금할 때는 그런 절차를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단체별로 적어 있는데 근데 모든 단체한테 2명씩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인제 규모나 이거 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거는 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들 뭐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적었는데 저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를 만들고 나서 좀 단체들 현실에 맞는 의견을 좀 한번 좀 회람식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도와주셨던 그 최소한 여기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도와줬던 그 국민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예 그런 기부자들의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네, 좀 네. 들어요. 우리 관점이 아닌 제3자의 그 단체들뿐만 아니라 기부하는 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기부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요걸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지 고거까지는 좀 넣어 줬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좋은 선생님. 말씀입니다. 이승기 팀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설명 잘 주셔가지고요. 그 네, 부분은 또 다음번에 네, 공시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또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혹시 기부금 분법에 대해서 그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던 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네, 뭐 우리 정수문 변호사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의 경우에 이제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인데 저도 그 아시는 분 재단법 설립할 때 자꾸 이제 회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 안 맞는데 근데 현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재단은 그 돈이 중심이 되고 사단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긴 하는데 이제 회비라는 말 자체를 재단에 쓰는 거면 그는 어떤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기부로서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일단 그다음에 그 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학회 같은 경우 저도 학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학회의 회원들을 종전에는 기부금 영수를 끊어줬습니다. 근데 세무 관련된 학회들은 제가 여러 데 관련된 전부 다 기부 영수증 안 끊어줍니다. 안 끊어준 이유가 사단 법인에서 회원들이 여러 가지 그 의결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고민에 회비가 뭐 3만 원이다. 근데 이제 임원들은 그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비로 회원으로서 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별 기여금 형태로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회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회비는 기부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정리가 되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분명히 기부금품 모집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 모집인데 거기에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형사처벌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회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의 경우는 회원이라 하더라도 그건 기부금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의 경우에 통상 회원의 경우에는 회비 관련성이라면 그건 기부금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기부 영수 끊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부금 모집법에 따른 기부금을 모집했을 때는 그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서 그 회원 자격을 주는 경우에 기부품 모집을 또 피하지만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원이면 기부 영수를 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품 모집은 피하면서 기부 영수를 끊는 이 충돌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이 정리가 됐다면 그러니까 회원이라면 기부 영수를 안 끊어주면 그걸로 끝인데 기부 모집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원이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쪽 업계에서 뭐 여기 동천이라든가 또 몇 군데에서 거기다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딱 우리가 법한 사람이 느낌상 기부 모집법 자체를 우회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회원이면 회원을 쭉 가서 기부 영수증 안 끊어야 되는데 이쪽 저쪽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충돌이 나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모금 활동하면서 회원 자격 주는 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는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 교수님 홈페이지에다가 그 후원 요청해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거 그거는 기부금융법 대상은 아닌가요? 부분이 아리까리하게 될 것 같긴. 우리 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입장은 약간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박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지가 원래는 안 된다고 봤었는데요. 문제가 안 된다고 봤었는데요. 안 된다는 거가 기부금융법 적용이 대상이 아니다. 네, 회원으로 모집하면. 근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아마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천 말씀하신 것들도 그쪽 변호사님들이 거기에 막 약간 의견서 같은 거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고등법원 판결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저도 사실 판결문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회원 모집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융법 우회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법원 해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는 그러니까 모금하는 거는 거의 다 기부금융법에 의한 기부금품으로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그 모금 비용 15% 쓰는 것도 좀 이제 부담스럽고, 왜냐면 일반적인 인건비를 다 모금 비용으로 봐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실무가. 그리고 이제 행정 사항도 되게 빡세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런 방법이 이제 막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 변호사님 저도 판결문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저 홈페이지에 딱 누구라도 회원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회원으로 해서 영수증 끌어주지 않고 그 단체에 무슨 그 사원총회가 있으면 어떤 자격을 부여를 해주면 문제가 깔끔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체가 회원을 내서 자기 구성원을 끌고 오는 거면 기부가 아니라 내 돈 내고 그 단체 하는 건데, 거기서 기부 영수를 끌어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실은 지금 문제가 돼서 실은 내부 고발이나 뭐 등등 문제가 돼가지고 된 그 단체가,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돈이 또 이상하게 쓰여가지고, 그게 그래서 아마 동천이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다른 단체한테 안 번지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회원인데 기부 영수 끌어주면 이쪽 저쪽 이제 선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그 회비, 기부금, 세법상으로 보면 대가성 없으면 다 기부금이거든요. 정리로 본다면. 기부금의 정리로 가는 거예요. 명칭이 회비가 됐든 기부금이 됐든 혜택 없이 받는 거는 정리 아니면 기부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저는 조금 그 입장이 다른데, 이제 뭐 지금 그 판결만 안 봐서 그런데 아무런 혜택 없이 내가 이름이 뭐가 됐든 회원이 됐든 운영위원이 상관없이 나는 그 돈의 혜택을 안 받았어요. 만일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건데 못했는데 자선 골프대를 하면 뭐 그걸 통해서 다른 비용을, 그럼 자선 골프대에서 이리저리 비용이 한 25만 원 들어가면은 30만 내면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초기에 저희들도 그 30만 전체 끊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실제 이건 회원이 가져갔다. 그래서 엄격하게 해서 그쪽에서 각 경우에 따라 기부금을 끊어달라면은 실제 우리가 정산해서 자, 이 비용은 25만 원이고 그럼 5만 원에 쓰면 끊어주겠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비다 기부금이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대가성이 없으면은 정리 아니면 기부금입니다. 그럼 회비가 아닌 어떤 회원이 회비로 돈을 냈는데 난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그 재단이나 사단이 정리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기부금 모집법이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금법을 따라난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문제가 됐거든요. 결국 출구에서 그걸 관리를 해서 돈 들어, 그러니까 저는 기본 생각은 들어온 돈은 특정 개인에게 반드시 그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무조건 기부금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내가 기부금 모집에 따랐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출구 쪽에서 그걸 돈을 썼냐 안 썼냐가 더 중요하지. 그걸 갖다가 사실은 저희들 하는 게 우리가 뭐 가령 1억 모으면 1억 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저희들 하다가 자 우리 운영위원들 알아서 좀 주겠지. 그 돈이 안 돼요. 사업을 해서 그럼 중간에 우리가 좀 돈이 있는 여유 있는 데 가서 이런 사업 설명해서 그쪽은 또 노리나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기본급 위반으로 볼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 법으로 정비가 될지 아니면 관행으로 정비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가성 없이 그 회원이 그걸 통해서 아무런 혜택, 만약 소식지를 받는 걸 그 과연 대가성이 있느냐. 그 소식지는 홈페이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혜택이 없다면 다 기부금 처리를 하고 그걸 갖다가 모금법 위반된다 아닌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받은 돈이 제대로 쓰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등록했는데 안 내놔 가지면은 결국은 그때 이게 이 단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절차 찾아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참여했는데 어디서는 이제 뭐 운영, 그러니까 지정 기부금, 그다음에 일반 기부금,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그 따로 명목을 붙여서 이거 운영비로 해온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은 법도 사실은 NPO 활동이 자꾸 늘어나고 이 영역이 늘어나면은 돈을 기부금 영수증 받은 돈, 그 기부금품으로서 받아가지고 너네들이 100만 원을 받았어. 이 돈을 어떻게 쓰냐? 출고 관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아니 그거 뭐 신고하는 게 뭐 중요하냐? 아니 신고한다고 돈을 받지 못하고 맨날 그러면은 우리 1억 모으겠습니다. 2억 모으겠습니다. 그거만 하면 뭐하냐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거는 출고 관리 쪽. 근데 대개 우리나라 지금 행정기관들이 출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내부 고발이나 사고 났을 때만 관리되는 거지. 근데 지금 국회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면 수리만 제대로 학생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난 아예 등록 안 하고 알아서 쓰겠다. 그런 게 아닌다면은 사실상은 출고 관리가 들어온 돈을 무조건 그런 직접적인 100% 혜택이 안 되는 기부금을 찾게 하고 그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냐를 보는 쪽. 그리고 법적으로 이왕이면 더 투명하게 신고를 해라. 그래서 저는 그걸 강제 규정으로 해서 그 처벌 기준까지 가는 거는 과연 우리 대부분의 NPO 입장에서 타당한지, 특히 재단은 또 다르거든요. 사단하고 달리. 아까 이제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재단은 회원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부자만 존재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법을 보완을 하더라도 그런 출고 관리 쪽 들어가게 하고 일단은 공익단체에서 특별히 이것이 회비라고 지정되지 않는 돈. 그리고 그 회비란 개념은 그 회원한테 100% 혜택이나 한 90% 혜택하지 않는 돈은 기부금으로 잡도록 하고 그 기부금이 직접 쓰였냐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아까 재판도 있고 하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겠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 뭐 그걸 기부금 등록을 한다 뭐 그거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을 제대로 쓰는 구조를 짜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는 판례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는 기부금 모집법 폐지론자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지론자인데 지금 해석상 논란이 있어서 조심하자는 네. 거고, 저는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기부법은 옛날 6.25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없어야 한다는 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오늘 주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혹시 오늘 주제랑 관련돼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체제 그런 측면. 오늘 맨 처음에 우리 배 교수께서 전체적인 초안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테마별로 각 개별 테마별로 우리가 오늘 같은 회의를 지금 3번째 해오고 있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오늘과 같이 어느 한 분 또는 그 이상의 분들이 배 교수가 만든 초안, 이게 세부적인 지표에 대한 설명 거기까지 오늘 박 교수께서 아주 검토를 낱낱이 해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보면 좀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타 평가기관과의 어떤 누락 여부 또 오버한 거 여부를 이렇게 해서 체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이 평가 기준 회의에 저도 이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진행 과정상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걸 조율하고 있는데 오늘 박 교수께서 오늘 3차 회의에서 정말 제가 기대했던 말을 그대로 해서 여기서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스터디하면서 추가 여부, 수정 여부를 이제 하면서 완성도를 이제 높여가면서 해야 이제 평가 기준이 좀 이제 진척도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1차 회의, 2차 회의 때는 지금 오늘 박 교수님께서 검토한 어느 분이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어떤 그 배 교수 초안에 대한 스타디가 없이 그냥 왔습니다. 3차 오늘 회의는 아주 만족스럽겠는데 여기에서 가부 선택 여부만 이제 결정
지우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후 다다음번 회의는 또 1, 2차 회의 때 못했던 것도 내용을 한번 다시 리뷰해가지고 배 교수님의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토시 하나까지도 좀 의견을 검토해서 완성도를 좀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리고 오늘 제가 하여튼 제 노트북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거의 한 시작 8시 10분까지는 끊었다 해서 나갔다 들어오기를 뭐 5번씩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막판에 가서는 지금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지금 계속 잘 듣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좀 아쉽고 하여튼 총괄적인 면에서 좀 그런 것을 좀 남은 시간에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뭐랄까 지금 오늘이 그러니까 섹션이 4번째인가 됐는데 그렇게 깊은 토의가 안 돼서 일단 받은 것도 받은 다음에 초안을 약간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작업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체 회의를 우리 지금 사실 그러니까 초안 작성위원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몇 분은 초안 작성이 아닌데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감독자님이 그러시지만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에 마지막 세션을 하고 나서 좀 몇 주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다시 수정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전체 회원별로 다시 회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전체 회원들을 다시 한번 모아야 되는데 그거 전체 회원들도 다시 섹션별로 좀 해보는 게 좀 그때 좀 시간 지금 안 만든 것도 불완전한 게 좀 많아서 그걸 일단 한 달 정도인가 이렇게 기간을 두고서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거 좋습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2주 후에도 좀 가능하세요? 2주 후에? 2주 후에 하죠 뭐. 오늘 19일 날. 다른 분들 어떠세요? (4월 19일) 날 괜찮으세요? 전체 뭐 참석 못하면 혁명을 한번 일으키죠. 뭐 서면으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꼭 참석하셔 주셔야 코멘트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학생. 그리고 또 하나 좀 양해를 구할 거는 우리 이제 회의 수당을 작년에 이제 지급하자 말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 사실 올해는 초안 작성위에는 계속 유보해서 지급하지 안 하고 있었는데 19일까지는 지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사고 그러려면 돈이 훨씬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한다는 거는 일괄해서 다 지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할 때는 회의비 없는 거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우리 얼마 10만 원밖에 안 돼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때 제 기억에는 작년에 지급하자는 분들 의견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지급하자는 분이 있어서 지급을 했는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돈 쓸 때가 많아서 우리 회원들 위원들한테 쓰는 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리고 네. 생각하신 동안에 제가 채팅창으로 기사에서 벌금 5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에 네. 대법원까지 가기 전 500만 원 모집한 그 케이스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이게 2번 잘못되어 있긴 한데 네, 기사에서 작년에 근데 링크를 했더니 네.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 링크를 제가 다시 적겠습니다. 네. 네. 네, 요게 맞습니다. 네. 한국일보에서 네, 이거 누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보면은 기본법은 아까 감독관님 말씀하셨듯이 미운 놈 때리듯이 약간 힘없고 정파가 반대 있는 그쪽만 가서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모아서 한번 발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뭐, 그 네, 거기서 하셨잖아요. 네,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 네, 그 발표했었습니다. 보니까 그 뒤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좀 닿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법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4월 19일 날 7시 반에 뵙기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